보이는 세상은 실제가 아니다. 까를로 로벨리. 그리고 마침내 또 다른 25살의 젊은이가 나타나 하이젠베르크의 첫 작업들을 모아 새로운 이론을 세우고 수학적이고 형식적인 전체 발판을 마련합니다. 그가 바로 아인슈타인 이후 가장 위대한 물리학자로 꼽히는 영국인 폴 에드리언 모리스 디렉입니다. 폴 디렉은 학문적 고매함에도 불구하고 아인슈타인보다 훨씬 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한편으로는 그의 연구의 고도한 추상성 때문이며 또 한편으로는 그의 당혹스러운 성격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말이 없고 극도로 신중하며 감정과 느낌을 표현할 줄도 모르고 종종 지인의 얼굴도 알아보지 못하며 심지어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거나 간단한 질문을 이해하는 것조차 할 줄 모르는 자폐증처럼 보이는, 어쩌면 그런 증상이 있었을지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강연 중 한 동료가 질문을 했습니다. 나는 그 공식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디렉은 말없이 잠시 멈추었다가는 무심하게 강의를 이어갔습니다. 사회자가 끼어들어 질문에 대답을 할 것인지를 묻자 디렉은 진심으로 놀라며 말을 합니다. 질문? 무슨 질문이요? 제 동료는 단언을 했습니다. 나는 그 공식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는 긍정문이지 의문문이 아니긴 하니까요. 거만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연의 숨은 비밀을 보았던 이 사람은 언어의 암묵적 용법을 이해하지 못해 동료의 말뜻을 파악하지 못하고 모든 문장을 글자 그대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손에서 양자역학은 직감과 어설픈 계산, 흐리멍덩한 형이상학적 논의, 작동은 잘 되지만 왜 그런지는 모르는 방정식이 뒤죽박죽이 된 상태에서 벗어나 완벽한 건축물로 변형됩니다. 경쾌하고 단순하고 아름답죠. 그러나 고도의 추상물입니다. 디렉은 모든 물리학자 중 가장 순수한 영혼을 지니고 있다고 노보어는 말했습니다. 여기서 노보어는 닐스 보어가 늙었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늙은 닐스 보어. 그의 물리학은 노래처럼 맑고 깨끗합니다. 그에게 있어 세계는 사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사물이 어떻게 나타나며 나타날 때 어떻게 움직이지를 말해주는 추상적인 수학적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논리와 직관의 마법 같은 만남이죠. 아인슈타인도 깊이 감동받아서 말했습니다. 디렉은 문제를 제기한다. 천재와 간기 사이의 이 아찔한 길을 균형을 유지하며 걸어가는 무시무시한 일을 하는 것은 정말 힘겨운 일이다. 디렉의 양자역학은 오늘날 모든 엔지니어들과 화학자들과 분자 생물학자들이 사용하고 참고하고 있습니다. 그 역학에서는 모든 대상이 어떤 추상적 공간에 의해서 기술되고 대상은 질량과 같은 변하지 않는 것 말고 그 자체 어떤 속성도 갖지 않습니다. 대상의 위치와 속도, 각운동량, 전위 등등은 다른 대상과 충돌할 때에만 실제성을 얻습니다. 정의되지 않는 것은 하이젠베르크가 이해했던 그저 대상의 위치만이 아닙니다. 한 상호작용과 다음 상호작용 사이에는 대상의 그 어떤 변수도 정의되지 않습니다. 이론의 관계적 양상이 일반화된 것이지요. 다른 대상과 상호작용하는 중에 갑자기 나타나는 물리적 변수, 속도, 에너지, 운동량, 각운동량은 아무 값이나 갖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특정한 값만을 가질 수 있고 다른 값은 가질 수 없습니다. 디렉은 한 물리적 변수가 가질 수 있는 값들의 집합을 계산하는 비책을 제시합니다. 이러한 값들은 원자가 방출한 빛의 스펙트럼과 유사합니다. 물질의 빛이 분광되어 생긴 스펙트럼 선들에 빗대어 오늘날 우리는 변수가 가질 수 있는 특정 값들의 집합을 변수의 스펙트럼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핵주의를 도우는 전자들의 궤도 반경은 보어가 가정했던 대로 오직 특정 값만을 갖는데 이것이 반경의 스펙트럼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론은 스펙트럼의 어느 값이 다음 상호작용에서 나타날 것인지에 관한 정보를 주는데 오직 확률로만 줍니다. 우리는 전자가 어디에서 나타날지를 확실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여기 또는 저기에 나타날 확률을 계산할 수는 있습니다. 이는 적어도 원칙적으로는 미래가 확실하게 예측 가능한 뉴턴의 이론에서 근본적으로 벗어나는 변화입니다. 양자역학은 사물의 변화의 핵심부의 확률을 가져다 놓습니다. 바로 이 비결정성이 양자역학의 세 번째 초석입니다. 원자 수준에서 우연히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뉴턴 물리학에서는 우리가 초기 데이터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갖고 계산을 해낸다면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가 있는 반면 양자역학에서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만을 계산할 수 있을 뿐입니다. 미시적 차원에서는 이러한 결정성의 부재가 자연에 내재되어 있는 것이죠. 전자는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움직이도록 결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연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거시적 세계에서 결정성이 나타나는 이유는 이런 우연이, 이런 미시적 우발성이 만들어내는 변동이 일상생활에서 알아차리기에는 너무 작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딜렉의 양자역학 덕분에 두 가지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첫째는 한 물리적 변수가 어느 값을 가질 수 있는지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를 변수의 스펙트럼 계산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사물의 바탕에 있는 입자성을 포착합니다. 이는 극도로 일반적입니다. 모든 물리적 변수에 유효하죠. 계산된 값들은 어떤 대상이 원자, 전자기장, 분자, 추, 돌, 별 등등 다른 대상과 상호작용할 때의 관계성 변수가 가질 수 있는 값들입니다. 딜렉의 양자역학 덕분에 할 수 있게 된 두 번째 일은 다음 상호작용에서 변수의 이 값이나 저 값이 나타날 확률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를 전위진폭 계산이라고 부릅니다. 이 확률성이 이론의 세 번째 핵심 특성을 표현합니다. 비결정성, 즉 유일한 예측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확률적인 예측만을 준다는 것이죠. 이것이 딜렉의 양자역학입니다. 변수들의 스펙트럼을 계산하기 위한 방법이자 한 상호작용에서 스펙트럼의 어느 값이 나타날지 그 확률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한 상호작용과 다른 상호작용 사이에 일어나는 일은 이 이론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어떤 것입니다. 125쪽까지 읽었어요. 그러니까 122페이지부터 125쪽까지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변수의 스펙트럼을 계산하기 위한 방법이자 한 상호작용에서 스펙트럼 어느 값이 나타날지 그 확률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그랬는데 확률을 계산한다는 거죠. 확률을. 변수의 스펙트럼을 계산한다는 거죠. 변수는 원자, 전자기장, 분자 이런 것들이고 그리고 또 속도, 에너지, 운동량, 강운동량 이런 것들이 변수라는 거죠. 변수의 스펙트럼을 계산한다는 건데 젊었을 때 안 배워가지고 그런가 어려워요. 무슨 말인지 말뜻도 잘 모르겠어요. 여기 또 어떤 문장이 있냐면은 양자역학은 사물의 변화의 핵심부에 확률을 가져다 놓습니다. 바로 이 비결정성이 양자역학의 세 번째 초석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양자역학은 사물의 변화의 핵심부에 확률을 가져다 놓는다. 이것이 바로 비결정성이다. 그런데 우리가 이용하는 텔레비전, 컴퓨터, 전자기 사물이 다 양자역학의 바탕 위에서 생긴 난 물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양자역학이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 컴퓨터도 할 수 없고 텔레비도 볼 수 없는 거죠. 양자역학은 참 고마운 학문이에요. 어렵지만 어렵고 어려운 양자역학을 이해하시는 분들은 참 행복하시겠어요. 오늘 이만할게요. 우리 행복이님들 밥 잘 드시고 잠 잘 주무시고 행복하세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